김선미 선수시 작가와 분석 작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작가로 선수시는 1952년에 출생하여 1969년 16세 때 윈난의 시성 반나로 하방한 이후 윈난의 국경지대에서 18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는 1979년 소설 창작을 시작한 이후 중국 동물대왕 이라는 별칭을 받게 됐는데요. 유머가 된 붉은 사냥이라는 작품 외에도 한국의 늑대왕의 꿈, 사슴왕 하커, 눈먼 동굴의 여우의 동굴 청소, 최후의 전투 코끼리, 7번째 사냥개 이러한 작품이 번역되었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연구 대상이 된 선수시의 유모가 된 붉은 사냥은 수컷 늑대 헤이바오가 새끼를 낳다가 암컷이 죽자 시루아라는 어린 어미양을 붙잡아 와서 새끼를 젖먹여 기르게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황선미 작가는 1990년대 등단 후 다수의 작품을 쓴 한국을 대표하는 동화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마당을 나온 암탉, 나쁜 어린이표는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돌파하였고 해외 수십 개국에 그의 작품이 번역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제시된 화면에 마당을 나온 암탉은 닭장에 갇혀 알만 낳던 암탉 잎사귀 닭장에서 버려진 후 마당에서 나와 청둥오리의 나그네의 알을 품어 기르게 된다는 내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두 작가의 작품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작품의 주인공인 선수시의 시루아와 황선미의 잎삭, 이 두 주인공이 이종, 다른 종의 새끼를 기른다는 점, 또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수컷 늑대 헤이바오와 청둥오리 나그네가 새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사냥개와 족제비에게 각각 스스로 희생양이 된다는 공통된 서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작가의 동화는 동물 세계를 다루면서도 계몽성이라든지 교훈성 이런 것보다는 인간 삶을 생태적으로 반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의 윤리적 측면을 깊이 있게 사유하도록 해서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형상화에 성공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아동문학 작가인 아동문학 대표작인 마당을 나온 암탉과 유모가 된 붉은 양을 생태학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작품이 표상하는 모성성, 이 모성성의 참된 가치와 그 함축적인 의미를 도출하고 또 이들 작품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양상을 통해서 인간이 동물에게 갖는 사회적 윤리의 측면을 반성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론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게 된 김순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작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작품에서 나오는 원시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당을 나온 암탉과 유모가 된 붉은 양은 인간의 문명사회에서 벗어난 원시적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선수시 작품 속 사냥은 처음부터 원시림 공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선미 작품 속의 이 암탉은 인간이 잉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닭장을 탈출해서 마당을 거쳐서 비로소 마지막에 야생의 저수지 원시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황선미 작품 속의 이 암탉의 여정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 양상을 공간 이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암탉이 자유를 갈망하게 된 것은 닭장 안에서였습니다. 닭장 안에서 마당을 나가기를 원하고 마당에서는 손쉽게 저수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황선미는 이 작품의 제목을 닭장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지 않고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암탉이 나아가야 할, 암탉이 도달해야 될 마지막 궁극적 도착지가 바로 원시적 공간, 저수지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생각은 블리셋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육과 육식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기 사육시대, 사육시대, 후기 사육시대라는 인간과 동물의 사육의 과정을 다루는 그 과정과 흡사한 맥락을 이루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블리셋은 이 책에서 블리셋이 이 책에서 후기 사육시대를 강조한 이유는 후기 사육시대에 상당한 은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폭력을 감추기 위해서 동물의 폭력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방식으로 은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기 사육시대가 얼마나 인간과 동물 사이에 소외를 냈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탉인 잎삭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찾기 위해서는 사육시대의 마당을 탈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바로 션스시의 사냥인 시로화가 살던 그 원시 자연의 공간, 선양봉이라든지 가마을 초원 같은 이러한 원시적 공간입니다. 그 두 공간은 모두 전기 사육시대의 질서가 다스리는 공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동물들끼리의 관계,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비판적 생태 페미니스트인 발 플러무드가 얘기하고 있는 타자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맺는 관계성,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러무드는 관계 속에 있는 자라는 개념을 들어서 관계 맺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황선미와 선수지가 자연의 생태적 질서가 살아있는 원시적 공간으로 주인공들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조작한 은폐를 제거하고 자연 생태의 질서를 보여줌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작품에서 보여지고 있는 독특한 특색 중에 하나는 여기서 굉장히 잔인하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나오지만 결코 그것은 폭력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먹이사슬과 약육강식의 질서하에서 벌어지는 살생을 폭력으로 간주하려는 것, 그것이 블리엣이 얘기한 것처럼 후기 사육시대에 인간들이 은폐하고자 한, 인간의 폭력을 은폐하고자 한 하나의 은폐 기제입니다. 두 작가는 잎삭과 초록머리의 주변을 맴도는 족제비와의 관계, 혹은 사냥과 육식동물들과의 관계를 절대로 선악의 대립구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생존과 자식들을 위해서 사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가 유지되는 방법, 그것은 생명이 그 자체의 본성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과해서 안 되는 폭력은 바로 인간이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행하는 폭력입니다. 바로 황선미 소설 속 닭장의 주인들이 닭이 알을 품을 수 없도록 하는 폭력, 야생오리가 날아갈 수 없도록 날개를 자르는 폭력 등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모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흥미롭게도 두 작품 모두 다른 종의 자식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암탉에서는 암탉이 오리 새끼를 기르고 있고, 붉은 양에서는 양이 늑대 새끼를 길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들 사이의 사랑이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암탉에서 닭인 잎삭은 자신이 알을 품어 기른 자식이 오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션스 씨의 소설에서 시로하는 이것을 부정하고 사실은 바꾸려고 합니다. 늑대에게는 양의 품성을 심어주려고 하고 양에게는 강인한 늑대의 품성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결국 시로화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인 션스 씨는 작중 화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늑대는 늑대고 양은 양이다. 삶이란 연극이 아니므로 서로의 역할을 바꿀 수가 없다.
션스 씨가 붉은 양에서 그리는 이런 모성은 한편으로는 종의 생존력과 공생을 위해서 새로운 성격을 만들려고 하는 개척적인 어머니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강인한 형상이고요. 황선미의 암탉 역시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종을 위한 창조적 진화의 염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잎삭은 야생오리인 초록머리가 자유롭게 나는 것을 보면서 닭이 날개를 포기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째서 볕을 가진 족속이라는 것만 기억했을까라고 하면서 닭의 날개를 퍼덕거리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온전히 생태적 존재였음을 깨닫고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중 두 나라의 암탉과 붉은 양이 보여주는 이 모성성의 함축적 가치는 부모성이다라는 시각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작품 속에서 모성은 결코 부성과 대립되는 모성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은 모성이 좀 더 타자와의 관계에서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성은 자식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생명 존중의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문학은 모성성을 부모성의 시각으로 강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선미와 션스 씨 작품 속 모성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부성과 함께 발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탉에서 청동오리인 초록머리는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붉은 양에서도 애기 늑대는 아버지의 사냥꾼에게 총바지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사적 측면에서 두 작품의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간략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미 작품에서는 동물의 인간화의 특징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일방적 권력 관계입니다. 작품 속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상호 관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간은 일찍이 탈출해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황선미의 작품은 블리엣이 미국 동물화의 특징으로 언급했던 동물의 인간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션스 씨의 동물들은 다른 종들 사이에서의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늑대와 양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선미 작품 속의 동물들은 서로 다 대화를 합니다. 다만 황선미 소설에서 동물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오로지 인간만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한 동물 소외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동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션스 씨의 작품보다는 좀 더 인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황선미 동화에서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경향이 좀 더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션스 씨의 작품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주체와 타자의 권력 관계로는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션스 씨의 동물 동화 속에서 동물은 인간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리엣이 영국의 동물화 특징을 인간의 동물화 경향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선미의 작품은 션스 씨에 비해 좀 더 인간화된 생태 아동문학적 경향을 보입니다. 암탉이 보여주는 이 같은 서사적 접근은 자연과 동물, 생태를 대하는 인간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하는 문명 비판적 요소가 됩니다. 한편 황선미와 션스 씨의 동물들은 인간 독자들에게 반성의 촉구와 함께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잎삭은 청동오리 새끼 때문에 날개를 포기했던 닭들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꿈꿉니다. 싫어하는 늑대의 강인함을 보고 약무리의 나약함을 반성하고 강인한 양무리가 양의 품성이 길러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장면은 황선미의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암탉 잎삭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장면입니다. 잎삭은 족제비가 제 자식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제 몸을 내주고 죽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을 자살이나 희생으로 보게 되면 모성성의 본질을 자기 희생으로 보는 결과, 저희는 이거를 오독이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오독하게 되는 결론에 이릅니다. 한국의 가부장적 전통과 아시아의 북권 사회는 이러한 해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재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13년 미국의 펭귄 출판사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이 소설을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암탉 잎사귀의 진정한 꿈의 실현, 그것은 그 자신이 처음부터 날 수 있었던 존재였음을 각성하는 데서 실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구속과 은폐가 없는 저수지에서 살아가면서 결국 잎삭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날고 싶어. 나는 날고 싶어. 잎삭의 소망은 단순한 소망으로 멈추고 있지 않기에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잎삭은 자신의 소망을 깨달은 후 한 번도 날개짓을 연습하지 않았음을 반성하면서 날개를 퍼덕거려 봅니다. 그리고 잎삭이 날고 싶다는 그 소망, 그것은 몸이 원하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선미의 암탉과 선수 씨의 붉은 양을 대상으로 한중 생태아동문학에 나타난 모성성의 함축적 의미와 두 작품에 내재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전기 사육 시대의 원시적 자연 공간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생태적 자아 실현 과정을 보여줍니다. 암탉에서 묘사된 저수지, 마당, 닭장 공간은 불리에시 주장한 전기 사육시대, 후기 사육시대의 개념과 일치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종의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두 작품의 모성성은 자기 희생으로 좌절되지 않고 강하고 자유로운 종을 위한 창조적 진화의 염원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두 작품의 모성성은 부성의 실현과 더불어 부모성의 시각이 함축되었습니다. 셋째,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 형상화에서 두 작품은 각각 동물의 인간화, 인간의 동물화라는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작품은 모성을 바라보는 자기 희생적 관점을 극복하고 생태적 자아 실현의 도전과 공생관계로서 자연과 동물의 관계를 바라볼 것에 대한 간절한 전망을 우리 세대에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感谢金顺 네, 감사합니다. 두 교수님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멘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문학연구소의 신광 부연구원님을 모셔서 한국의 두 발표자분의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아동문학에서 나타내는 인류, 사회, 이 관계의 탐구인데요. 한국 작가와 황선미와 마당에 나온 암탉, 그리고 중국 작자의 선수 씨의 유모가 된 붉은 양, 이 두 가지 작품은 참 많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동물 서사 중에서 대리몽이라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닭 엄마가 오리 새끼를 키우고 양 엄마가 승냥이 새끼를 키우는 이러한 이야기가 표현되고 있는데요. 황선미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도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있고요. 마당에 나온 남탁을 저도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당에 나온 남탁을 읽어볼 때 제가 결말을 읽을 때 이 소설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 읽을 때도 그 결말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결말은 저한테 아주 참 이 암탉이 그러니까 이 닭이를 희생하고 또 식물로서 그러니까 그 족제비한테 자네를 키워야 되는 족제비한테 자기를 먹도록 희생을 했는데 이건 참 저한테 그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시아의 북권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 잘못 오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권 사회에서의 모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그때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도깨비한테 물려 죽을 때에 날려고 하는 이러한 본성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이 작품에서 아주 미묘한 사망과 플라이라는 이러한 미묘한 관계를 발굴해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참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저한테 큰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생태 문학에 대한 다른 한 특징인 아주 선명한 이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아주 면밀한 그 이론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터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순환 시대 이런 원시 공간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분석하는데요. 아주 참 훌륭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원시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류와 자연이 공생기는 어디에 있는지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의 제어하에서의 원시 공간은 생태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생태 문학에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문학은 본능에 기반한 이러한 적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원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또 이 이론이 부성, 모성에 대한 이런 개념을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모성에 대해서 다들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로 보살핌이라든가 그리고 사랑이라든가 기여라든가 자기 희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모성에서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아주 면밀하게 이 두 개 소설에서 표현된 부친성에 대해서 또 필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친성이 자기 희생이라든가 모성성의 서로 조율적인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모성을 이 부모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부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부모성과에 대한 분석을 더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론 분석과 작품 분석이 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론을 아주 더 잘 활용하고 더 깊이 있는 분석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논문은 저한테 아주 참 큰 시사점을 제공했고요. 또 아주 많은 사고를 하게 만드는 이러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편폭이 원인 때문에 아주 편폭이 별로 안 길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고는 그냥 사고를 할 수 있는 딱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그 정도까지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참 아쉽다. 아직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여운이 깊게 남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제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논문에서 더 많은 토론을 선생님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슈강 교수님 아주 감사합니다.